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환율과 정시 관계를 얘기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원래 마지막이 되면 환율 얘기를 하고자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정시가 이제 환율과 밀접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환율을 전망을 하기 전에 좀 더 이제 이것이 왜 중요한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환율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조차도 환율은 그 귀신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보다 더 근본적인 얘기인데 화폐를 모르기 때문에 환율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화폐를 그 화폐 교환 방정식에서 물가와 이제 화폐의 관계, 결국 화폐 가치 관계 정도 아주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려운 거죠. 화폐도 어렵고 환율이 어려운 거죠. 근데 사실은 화폐는 재정학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요, 화폐 발행이 국채 발행을 통해서 공급되고 또 중앙은행이 시중에 유통되는 국채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또 화폐가 공급되잖아요. 그리고 또 정부가 그 조세를 가지고 상환을 해버리면 국채를 또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고 결국은 이제 화폐는 재정학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부동호 표시를 하면 경제학의 영역이냐 재정학의 영역이냐 구분을 해가지고 부동호 표시를 하면 재정학의 영역이에요. 3분의 한 2 내지는 4분의 3은 재정학의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또 정부가 국채를 발행했는데 그 국채 상환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그건 또 조세 부담 능력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세도 결국 재정학의 영역이고 국채 발행 재정 정책도 재정학의 영역이고 결국 그러니까 이제 화폐라는 그 영역이 전공 분야별로 나눈다면 굳이 경제학의 영역이 아니고 재정학의 영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은 모르는 게 이제 정상이지요, 사실은. 그만큼 또 재정학이 어렵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응용 경제학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경제학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도 다루거든요. 경제학은 효율의 문제를 다루지만은 재정학은 이제 공평의 문제를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어렵고 재정 정책에 따라서 이제 화폐 가치가 등락할 수도 있고요. 또 조세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조세는 결국은 기업의 그 여유 자금을 흡수할 수도 있고 또 재정 정책으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재정학의 영역인데 경제학 전공자들이 화폐를 얘기하니까 틀릴 수밖에 없고 화폐와 화폐의 상대적 가치 교환 비율인 환율은 더 어렵죠. 그래서 귀신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뭐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나 실력이 없어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나는 재정학이 환율이고 화폐 영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나는 재정학이 어려워가지고 공부를 안 했습니다 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틀린다고 보면 되고, 근데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환율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해요. 뭐 우선 주식이나 채권은 누가 발행했습니까? 결국은 회사채는 기업이 발행했고 주식도 기업이 발행했어요. 근데 기업은 무역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약 한 80% 기업이 또 직접 무역을 하지 않더라도 무역을 하는 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니까 결국은 90%가 환율과 연관된 활동을 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정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으로부터 조세 징수를 하니까 결국 환율 수준에 따라서 기업의 이익이 결정되니까 또 환율 대응 능력에 따라서 기업의 이익이 결정되고 조세 수입이 결정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정부도 조세 수입은 환율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율과 화폐는 결국은 국가의 영역이다. 재정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경제학자나 경제
학교수 또는 경제 전문가들 중에 그 재정 정책을 경험한 사람 자체가 거의 없거든요. 심지어는 한국은행 직원들조차도 그 통화정책을 하는 집단이지 경제정책이나 재정정책을 하는 집단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환율이나 화폐를 얘기할 적에 3분의 1씩만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면 4분의 1. 그러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는 화폐나 환율을 다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지식이.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도 경제 전문가들도 경제학 교수도 화폐와 환율이 가장 취약한 이유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왜 그런지는 알고 접근을 해야 되니까 뭐 앞에 서두에 조금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환율 등락이 이제 굉장히 이제 뭐 기업 이익을 결정하는 요소인데, 왜냐면 대응이 어려워서 그래요. 근데 원래처럼 환율이 연초 1100원에서 연말에 1190원 쪽을 향해서 그 조그만 등락은 있었지만 방향은 올라가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쉽습니다. 쉽는데 이제 연초에 환율 전망에 실패하다 보니 쉽게 하면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이 환율 전망을 한 거죠. 앞에서 얘기한 이유예요. 재정학의 영역인데 재정학 공부도 안 하고 재정정책 경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화폐 얘기를 하고 환율 얘기를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 없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기업들은 마치 자격 있는 사람의 이익이 있냐, 그런 사람들의 그 분석이냐, 그 오해하고 받아들인 거죠. 그 결과 이제 대부분 대응에 실패한 건데, 그러니까 연초에 미국 증시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냐면 환율이 낮을 때 들어가야 한 차익도 또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살아나니까 미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3월에 어땠습니까? 대부분의 이제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증시는 문제가 많고 중국 증시가 매력적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이제 중국 증시는 망가져 버리고 미국 증시는 뭐 승승장구한 거죠. 1년 동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재정학의 영역인데, 또 화폐도 재정학의 영역, 달러 같이 하락도 재정학의 영역인데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틀려버린 거죠. 그리고 원래처럼 환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거는 결국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제 회복되고 있다. 통화금융 정책 덕택에, 또 미국의 재정 정책 덕택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 증시가 승승장구한 거니까 결국 이 증시도 재정학의 영역이죠. 원래는요. 경제학의 영역이 아닌 거죠. 물론 이제 조금 영향이 있다가면 한 30% 정도의 경제학 영역인데, 사실 미국의 경제 정책이 결국은 미국 증시를 여기까지 끌어올렸거든요. 또 물가에 대응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통화 정책으로 할 성질이 아닌데, 결국은 재정에서 해야 되는데 경제 정책으로 결국 원자재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오늘 원래처럼 공급적 인플레이션이라면 그 원자재 시장의 어떤 그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수단, 뭐 비축류 방출이라든지 또 공급망 회복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경제 정책이지 통화 정책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준은 통화 정책에는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통화 정책을 해결할 수 있는 인플레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방치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연초에는. 왜냐면 원자재 가격이 조금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가고 원자재 관련 기업의 주가도 오르고, 또 재정 정책을 통해서 소비도 진작시키고, 그죠? 그래가고 국채 발행해가고 조달한 돈으로 가게에 뭐 공짜로 지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재정 정책이죠. 소비 살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환율도 접근하고 증시도 접근을 해야 되는데, 경제학 전공자들이 접근을 하다 보니 중국 증시에 들어가라, 미국은 위험하다, 이래 돼버린 거죠. 결국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저거. 자, 그러면 이제 환율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면, 환율이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할 때는 대응하기가 좋는데 전망에 실패하면 망가집니다. 그는 이제 주식 전망에 실패하면 거꾸로 매도하는 거하고 똑같죠. 환율도 똑같거든요. 전망에 실패하면
실물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거꾸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실패하거든요. 그러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금리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또 환율 수준을 얘기해야 되는데 11월에 제가 이제 잠시 그 얘기를 했어요. 11월 하순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에 손을 댔어요. 11월 말경에 뭐 12월 초에 손을 댔대도 관이 아닌데, 근데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그 높은 환율 수준이 한 6개월간 유지됐어요. 1180원 이상 평균. 근데 우리나라 10년 평균 환율이 1140원인데 하이닉스와 전자, 삼성전자 둘 다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에요. 그럼 환율 수준이 높으면 유리하지요. 그러니까 매출액 마진율은 얼마 안 되는데 환율 수준이 한 4% 높은 수준을 유리하면 원가 부담 없이 그 기업은 이걸 누릴 수 있거든요. 원가 부담 없이 매출액이 증가하는 거죠.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그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적이지요. 그래서 높은 환율 수준이 매력적인데 정권 전문가들은 환율이 높으니까 그 외국인들이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실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12월 초에 지난 6개월 동안 높은 환율 수준 때문에 기업들이 많은 매출액과 영업 실적을 제고할 수 있었기 때문에 투자한 거예요. 확인하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주가는 오히려 조정을 받았거든요. 하이닉스도 전자도.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그 수준에 대한, 그러니까 환율 등락의 문제가 아니고 환율 수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기 때문에 정권 전문가들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박의 경우에는 이제 건조하는데 막 2, 3년씩 시간이 걸리니까 방향이 중요한데, 근데 점진적으로 방향이 정해지면 좋는데 등락을 하면 이제 불안하거든요. 조선업체는 이제 경쟁이 치열해요. 뭐 평범한 조선은 대부분의 경우 중국이 다 가져가고요. 지금은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조선 정도인데 그것도 일본과 경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진율이 낮아요. 그래서 수주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환율 대응 능력인데, 원래 이제 대부분 그 환율이 뭐 달러 하락을 얘기했기 때문에 달러 가치 하락, 원화 강세지요. 그러니까 대응에 실패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조선업체가 수주는 많이 했는데 이익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실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진 놓은 이유는 등락도 중요하지만 수준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달러 베이스로 그 수주를 받기 때문에 수주할 당시에 그 환율 수준이 높은 게 유리하지요. 왜냐하면 조선업체 입장에서는 평균 환율로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선박 수주할 때,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환율 가지고 깎으려고 하면 그 평균 환율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지난 10년간 평균 환율은 1140원인데 지금 환율로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 40원 정도를 이익을 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환율 전망에 실패해버리면 선물한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환율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 마진율이 사실상 없어지는 거예요. 또 일시적으로 하락하더라도 문제가 생기고, 또 그 선물한 그 이용 비용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비용이 발생하고, 그래서 기업 이익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환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 중에서 환율 수준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